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공동 주최로 보내드립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가는 그린 뉴딜에 많은 관심과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죠. 이미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를 경험 중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상대적 약자를 돕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달라지고 또 언택트 봉사활동의 비중이 커졌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 뉴딜의 필요성과 앞으로 자원봉사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순갑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순 광주광역시 교육청 기후환경협력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최길성 국제기후환경센터 교육협력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광주 그린 뉴딜의 필요성과 또 자원봉사와 좀 연계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보니까 호주의 경우에 불과 1년 전에 대형 산불로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었었는데 이번에는 반세기 만에 최악의 폭우를 지금 또 경험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이 가변적 기후가 가뭄, 화재 그리고 홍수로 알려져 왔지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기후 변화와 함께 극단적인 기후의 빈도와 영향이 꽤 증가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후 위기의 심각성, 급격하게 피부에 와닿고 있는데 이런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종순 팀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작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아마 새로운 일상으로 변모된 걸 아마 다 경험하실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후위기 심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54일간의 최장의 장마를 겪으면서 아마 더더욱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다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18년 IPCC 특별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구의 온도는 평균 1도씨가 올랐고 현재 속도라면은 2050년 사이에 1.5도씨에 도달할 거라는 것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아마 상승의 마지노선에 도달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이고 광주 지역만 봐도 70년 사이 1.6도씨가 올랐고 현재 봄이 한 18일 16일 정도로 당겨졌습니다. 그만큼 여름은 한 20일간 늘어났고 저희 지역만 봐도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봄꽃들이 금방 한꺼번에 다 폈다라는 걸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윤희철 사무총장께서 좀 덧붙여서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까 서두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호주 산불 얘기를 하고 호주 홍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재작년쯤에 스페인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은 인간을 용서하고 인간은 인간을 간혹 용서하지만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이제 속담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재작년에 그 로마 카톨릭의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이걸 언급하면서 호주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인간에게 주는 신의 경고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호주의 이야기 그리고 작년 8월쯤에 영국에 있는 남극 자연환경연구소에서 향후 한 15년 뒤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다 녹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남의 얘기로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광주 사람들 다 경험을 했죠. 여름에 홍수 엄청나게 났었고요. 또 갑자기 영하 18도, 20도까지도 한겨울에 최근에 떨어졌던 것도 경험하실 거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게 이전에는 이제 기상 관측이 예측이 가능했지만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 위기 시대에는 이걸 예측할 수가 없게 되고 더 심각하게 되고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순천에 갔을 때 거기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순천 그 땡땡 한라봉이라고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당황스러웠던 게 한라봉 하면 대부분 제주도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이미 충북 제천까지도 한라봉 생산지가 올라와 있었고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대구 사과 이런 데 지금 강원도에서 재배가 되죠. 네. 그리고 또 뭐 무화과도 우리 쪽 무안이나 영암 쪽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충북 제천이나 경기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먹거리만 바뀐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농업 생태계가 다 바뀌는 거고요. 또 우리의 그 농업에 따른 우리의 산업 구조까지 싹 바뀔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지금 우리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상현상으로서의 기후변화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밖에 없는 기후 위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주 우리 일상의 뭐 특산물이나 작물 재배 이런 먹거리 변화까지도 결국에는 기후 변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삶에 이제 하나의 이 기후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에서 70% 줄여야 한다. 라는 국제적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총회가 지난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정도 줄이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감 차원에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꼭 감축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종순 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온실가스는 지구를 둘러싸서 적당한 기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체입니다. 네, 현재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하고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의 양이 많아지면 지구의 기후변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폭염, 열대야, 한파, 황사, 홍수, 태풍 등으로 지구 여기저기가 아픈 곳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1.5도씨 지구 온난화로 1.5도씨 상승으로 억제해야 된다는 소리는 만약에 2도씨 지구 온난화가 됐을 때는 곤충의 18%, 식물의 16%, 그리고 척추동물의 8% 정도가 지리적 분포 범위의 절반 이상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1.5도씨까지 좀 내려야 그 절반 이상 잃을 걸 또 곤충의 6%, 식물의 8%, 척추동물의 4%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도씨 이런 모델 경로에서는 전 지구적인 CO2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는 최소한 45%로 감소하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에 도달하자는 뜻입니다. 네. 뭐 인간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네. 생명체들에게 어떻게 보면 환경적 생태,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박순갑 사무국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온난화 문제의 상징으로 북극곰 이야기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해수의 온도가 상승해 얼음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얼음 위에서 생활하는 물개의 개체수가 줄어들어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북극곰의 익사율이 높아지고 새끼들도 지금 현재 생존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온실가스로 인해 높아진 지구의 해수 온도가 갓 태어난 새끼곰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극곰의 모습이지만 우리 미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의 온도가 4도가 오르면은 유럽은 여름에 50도까지 오르고 북극이 녹아 북극곰 같은 생물들이 멸종하게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15년도에 대구에서 기온이 많이 올라 폭염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미래 세대에게 좋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0년 대비 30에서 50%가량 온실가스를 그래서 우리가 줄여야 한다라고 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 수립이 그래서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를 비롯해서 광주 지역에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윤희철 사무총장께서 어떻습니까? 이 현황을 좀 살펴주시죠. 그러니까 최근 발표 자료 보면요, 광주 그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사실 저는 이제 부문별로 보고 싶은데 총량에 대해서 말해봤자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문별로 말씀드려요. 수송이 32%. 수송이라면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자동차입니다.
그다음에 상업용 21%, 가정용도 똑같이 21%인데요. 상업용과 가정용은 뭐에서 배출되지? 다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건물에서 지금 갑자기 더 세면 안 되네. 7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용, 광주는 소비 도시다 보니까 산업용 많지 않아요. 20% 정도 됐고, 공공이 3.4%.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줄이려면 건물하고 자동차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게 뭐 예전에 보면 한 50년 전만 해도 광주에 자동차가 많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자동차 대수가 거의 70만 대 육박하지 않습니까? 145만이 사는데 자동차 대수가 거의 70만 대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2030년까지 되면 최근 뭐 PM부터 시작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그러니까 요즘 전동 스쿠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 대수도 굉장히 늘어날 건데 일설에는 한 100만 대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고 아무리 이걸 전기차로 바꾼다 해도 전기차도 사실 자체는 온실가스 배출은 안 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력발전소나 이렇게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를 대응하려면 시민들이 차를 대중교통으로 바꾸든지 정말 쉬운 방법인데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물 분야인데 이거는 광주의 건축물의 한 90% 이상이 노후 건축물입니다. 노후 건축물이라는 게 뭐 오래돼서 낡았다 이게 아니고 연한이 오래됐고 냉난방 성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거는 개인 집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여기서 새 나가는 냉난방 에너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함께 고려한다면 뭐 최근에 지금 뭐 광주가 탄소 중립 선언도 하고 했는데 이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뭐랄까요 실천의 액션 플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건축물과 그리고 수송,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뭐 이런 이제 우리 삶의 전반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또 이동하는 수단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제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정순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윤희철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실가스 부분이 자동차나 건축물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2008년 이후 10년 새 아마 100만 톤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동차가 1위라고 나와 있고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2018년 기준으로는 900만 톤 정도 2013년 이후 증감을 계속 하면서 상승됐고 전년 대비 0.4% 정도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6.2톤으로 전년 대비 한 0.68% 증가됐고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에너지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통계 자료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끊임없이 이런 데이터들도 잘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디지털 그린 경제로 전환을 준비하는 하나의 뭐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린 뉴딜 우리가 이제 많이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토론회에서도 오늘 뭐 그린 뉴딜에 대해서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린 뉴딜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박승갑 사무국장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코로나19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는 가장 심각한 충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지나가겠지만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발생도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불평등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것. 사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린 뉴딜이란 기후 위기를 대응하면서도 불평등을 완화시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을 탈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기후 위기를 이제 대응하면서도 그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또 산업에까지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뭔가 변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네요. 조금 덧붙여서 최길성 실장께서도 그린 뉴딜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그린은 지금 이제 전 지구상에 닥친 기후 위기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이제 그린이 있고요. 뉴딜은 코로나19 이후로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고요. 그래서 그린 뉴딜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뭐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들의 경제나 사회 구조를 탈탄소 사회로 전환해야 되는 그러한 정책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린과 그 뉴딜의 방향성에 대해서 각각 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그린과 뭐 경기 침체를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한 어떤 뉴딜이 합쳐져서 종합적인 어떤 우리 국가의 방향성, 뭐 앞으로의 뭐 목표, 방향성의 전환을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린 뉴딜 추진 방안이 정말 다각도에서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 추진 방향과 함께 광주시에서는 그렇다면 이 그린 뉴딜 추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순 팀장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작년 7월 6일 이제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 뉴딜 계획이 발표됐었습니다. 14일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단으로 마련됐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경제 위기와 함께 코로나19를 불러온 기후 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자는 전략입니다. 도시공간 등 생활 환경은 녹색으로 전환을 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자는 것이 이제 정부의 큰 이제 방향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크게 3대 분야 8개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3대 분야는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런 방향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2025년까지 총 73조 원 정도 투자하고 65만 9천 개 일자리 창출한다는 방향입니다. 광주는 2045 탄소 중립 도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한 광주형 AI 그린 뉴딜을 본격 추진했고요. 2월 25일 날 민간 건버넌스인 탄소 중립 도시 추진위원회가 출범됐습니다. 광주도 녹색 전환 도시, 기후 안심 도시, 녹색 산업 도시 조성을 3대 전략으로 삼았고 8개 핵심 과제 62개 사업에 아마 12, 3,400억 정도와 함께 별도 민자 사업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가 이제 그린 뉴딜 추진을 하는데 뭐 각 지자체들이 열심히 이제 따라서 이런 방향성을 갖고 할 텐데 특히 광주시가 이런 차별화된 부분들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 그린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박순급 사무국장께서도 광주시에서 특히 그린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광주는 다른 도시보다 5년 앞서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 선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 전환 도시, 녹색 산업 도시, 기후 안심 도시의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5 탄소 중립 추진위원회 등 시민 중심의 이행 체계와 2045년까지 82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축 대책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네, 특히 시민과 함께 5년 더 먼저 하겠다라는 거죠. 2045년까지 네. 탄소 중립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군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기후가 정말 위기를 맞고 있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왜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하고자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광주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까지 쭉 논의를 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그 패널 분들께서 이 그린 뉴딜과 좀 전에 이제 사무국장께서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 방안을 좀 강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 그 필요성,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길성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제 3대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그리고 이제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뉴딜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에서 소외되는 여러 가지 계층도 있을 거고 산업 구조도 있을 건데 그 소외 계층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이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990년에 시카고에 폭염이 있었고요. 또 4년 뒤에 시카고에 폭염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90년 폭염에서는 약 7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폭염에서는 110명으로 줄었는데 그 준 이유가 90년 폭염에 대비해서 그 시카고 정부가 폭염에 대한 행동 매뉴얼을 발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감소했다라는 거고요. 1990년 폭염의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노인층, 그다음에 빈곤율 이런 게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북부 지역은 범죄율이나 마약률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셨던 노인분들이 범죄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집에서만 있다가 이 폭염에 당해가지고 사망률이 그만큼 높았거든요. 남부 지역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뭐 한 40배 정도, 4명이었는데 한 40명 정도가 10만 명당 발생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역 네트워크가 연결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게 지금 자원봉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 네트워크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공적으로 잘 해결된다면 이렇게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해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후 대응 사실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좀 더 발빠르게 했었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런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소외 계층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좀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윤희철 사무총장께서는 우리가 자원봉사와 그린 뉴딜을 좀 연계해야 할 필요성. 굉장히 네. 어려운 얘기인데 네네. 사실은 이제 그린 뉴딜, 기후 위기와 자원봉사는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린 뉴딜에서의 자원봉사를 연결하려면 한 가지 우리가 다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사실 그린 뉴딜 이야기를 최근에 굉장히 크게 했죠.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이걸 내세우자마자 전미 그 석탄 노동자 협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말하는 내용이 참 공감되고 좋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지향점은 맞다. 그런데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는 충분히 수반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광주시의 일자리 경제실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경유차나 휘발유차가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최근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생산 기지로서 이걸 어떻게 전환하고 또 직업 훈련과 체험 그리고 여러 관련 업체들까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라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중요한 건 사회적 안전망인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원봉사가 과거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캠페인성이라든지 일부 행사의 일부 자원봉사가 많았던 건 사실이고
이제 이게 그린 뉴딜과 접목되려면 예를 들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에 관련된 햇빛 발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통수송 대책에서 뭐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의 단열 성능 강화나 이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물론 자원봉사센터도 고민하시겠지만 이걸 관련돼서 추진한 정책 기구나 아니면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실 요즘 일반 시민들 자원봉사 굉장히 전문성이 높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인 일들을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린 뉴딜과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안전망. 네, 이 차원에서 시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데 이런 캠페인들이 좀 더 이제 확대돼야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린 뉴딜과 자원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제언이나 참여 방법, 이 자리에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다양하게 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박순갑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그린 뉴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네네. 자원봉사와 그린 뉴딜이 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는 그 공공성 증진을 위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단순 이웃돕기의 영역을 넘어서 정부 시장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영역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그 태안에 유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태안으로 달려가서 그곳을 거의 10일 만에 네. 그 원 상태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자원봉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그린 뉴딜과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나 참여 방법 등이 있을까요? 예, 최근 언론 등을 통해서 그린 뉴딜, 기후위기 관련된 내용들이 시민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고 홍보나 안내가 이해로만 그쳐지지 않고 행동으로 지속이 돼야 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첫 출발점은 관심이고 우리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첫 시작은 자신으로 출발해서 마을로 확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러한 활동을 주변에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도시숲 가꾸기, 전기 사용 줄이기, 자원 순환, 나무 심기, 죽깅, 플로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네. 아이스팩 재활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을 위한 자원 순환 가게를 만들어서 일반 주택 주거 지역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실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활동을 하면서 봉사자와 시민들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방법들이 사실은 시민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체로 확산되고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결국은 아주 파장이 넓게 퍼져서 결국에는 이런 그린 뉴딜과 자원봉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최길성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강주영 그린 뉴딜 정책 중에 이제 가장 8개 과제 중에 첫 번째로 내세운 게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린 뉴딜 정책을 실행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참여 과정에서 자원봉사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지금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런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인식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하는
그 활동 등이 조금은 이제 변해야되는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활동들이 자원봉사 기관으로서만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여러 기관들,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구조들이 조금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놓치지 않고 자원봉사가 연계돼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민 주도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변화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재활용, 뭐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것들 스스로 이제 많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지구를 살리는 일에 나도 일조하고 있다라는 어떤 인식들도 과거보다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삶의 방식의 변화가 정말 필요한데 당장 바꾸라고 했을 때 그 시민분들은 좀 거부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부분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제로 실천하기까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지 윤희철 사무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이후부터 사실은 이제 자원 순환에 관련된 그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철저하게 됐죠, 사람들이. 네. 또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더 인식이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사실 자원순환을 길게 봤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환경 문제이긴 하지만 기후위기가 당장 10년 내에 닥친다고 봤을 때는 이거는 두 번째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바꿀 것인지.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왜 생겼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땅속에 있는 석유하고 석탄을 꺼내서 쓰면서 탄소 배출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간과해버리니까 이걸 좀 바꾸는 방법이 필요한데 뭐 제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광주가 전국에서 정말 열심히 2007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하자고 노력을 해왔고 정책적인 부분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상승을 해왔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 세계적 추세를 보면 온실가스가 딱 2번 줄었는데 배출량이 왜 언제 줄었냐? IMF 때 하고요. 네. 세계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광주로 따지고 보면 사실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뭐 산업화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부분하고 건물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에너지 부분하고 관련되는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광주시가 2045년 에너지 자립 도시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부분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만들겠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그만큼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재작년에 그 시민들과 함께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워크숍을 했는데 한 100여 명이 3주에 걸쳐서 꾸준히 학습하면서 했는데 그때 나왔던 정말 중요한 문제가 에너지를 효율화,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냉장고가 2대가 있거나 3대가 있을 때 한 대나 2대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낸다. 그러면 2만 원이나 3만 원대로 줄여야 되는 겁니다. 절반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는 감량을 해야지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거든요. 네. 온실가스 배출량도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똑같이 누리는 것은 똑같이 누려가면서 앞으로도 좋은 과학기술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정책은 정책대로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교통 정책도 당연히 대중교통 중심으로 수립하는 건 맞지만 다른 하나 시민들은 그만큼 또 어찌 보면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시민들의 합의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시민들도 단순히 그냥 좋은 일이니까 동참할 게가 아니고 내가 정말 전력 투구를 해서 이걸 뭔가를 바꿔야 돼라는 마음가짐이 않으면 우리 광주의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탄소 중립은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이 얼마나 어렵냐라고 대부분 뭐 이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그 해결책을 찾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네. 아니면 뭐 성경에 있듯이 바늘기에 뭐 낙타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어렵다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그만큼의 고민과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그러니까 시민들의 합의와 수용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정말 이상적인 정책, 정말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내가 스스로 불편함과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말 신중한 고민이 있지 않고서는, 또 시민들의 그런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정말 이상에 그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최종순 팀장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윤희철 총장님께서 뭐 다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 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엄청나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이런 인식에서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구 온도 1.5도씨를 낮추려고 하면 어떤 생활을 하냐 하면 단편적으로 작년 코로나 상황의 생활을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수송은 거의 멈춰서 있고, 가정에서 거의 대부분 있다시피 하고,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이런 정도가 돼야만 탄소 중립 도시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도 이제 승용차나 에너지 전환 활동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상당히 광주가 심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광주가 1위거든요. 그래서 아마 먹거리에 대한 이제 관심도 필요하고, 최근에 파 가격이 이렇게 높은 거 정도 수준을 보면은 저희 나라가 곡물 자급률이나 이런 로컬 푸드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일단 육식을 좀 줄여 나가야 될 상황이고요. 채식을 늘려나가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뭐 하루 채식을 한다거나 하루 한 끼 채식으로 전환을 하면은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차량 오부제 활동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통해서 일상의 삶이 좀 변화되는 이런 시도가 가장 좀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연장선상에서 뭐 코로나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자의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인간에게 타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환경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늘도 훨씬 더 유난히 파랬고요. 뭐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을 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싶을 만큼 이런 코로나로 멈춘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바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느꼈는데, 자, 이런 시민들의 인식 변화, 무엇보다 지금 많이 이제 바뀌었겠지만 그런 인식 변화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박순갑 사무국장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들이 친환경에 동참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것과 전기 자동차의 사용 등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많은 효과를 보았고요. 그리고 제도와 정책이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주도성을 갖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활동은 현재뿐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방역과 대응 억제의 주체로서 자발적 참여를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식의 변화, 일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불편이 따르게 되고 불편을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커피숍을 갔을 때 일회용 종이컵이라든지 일회용 용품에 담아 주었지만은 저희들이 이런 일상의 변화를 하려면은 텀블러를 가지고 가서 커피를 받아서 마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들도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참여가 된다면은 또한 재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일상의 변화는 우리에게 연대감을 높이고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서 더 큰 참여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의 246개 자원봉사센터, 광주광역시 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우리가 이런 노력들은 항상 조금 시간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런 위기도 이전 세대들 우리가 이제 발전을 쫓아서 무궁하게 개발을 했던 그런 것들의 어떤 영향이라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하는 이런 노력들은 또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윤희철 사무총장께서도 시민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뭐 연구든 문화든 여러 가지 다방면의 변화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방금 박순가 국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좀 불안합니다. 이 상황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던 경험이 2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경제 상황이었죠. 지금 코로나19도 똑같은 상황으로 온실가스가 줄었죠. 근데 동일하게 그 IMF와 세계 금융위기가 끝난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속된 말로 돈 못 벌었던 거 더 벌려고 더 파괴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그냥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그냥 편하게 그냥 분류를 해보면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서 31%가 나오는데 그 시멘트, 철, 플라스틱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에서 27%, 무언가를 기르는 것, 식물, 동물에서 19%,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 뭐 비행기, 트럭, 화물선 16%, 그다음에 시원하게 하는 거, 냉난방 설비 말이죠. 냉장고 포함해서 7%.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발전이 그러니까 성장이 늦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똑같이 안타까운 게 탄소 중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은 두 개로 나눠진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내는 것. 그건 아까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 탄소를 흡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일한 방법이 나무거든요. 숲을 늘리는 방법. 근데 우리는 지금도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죠. 나무를 다 베고. 광주시가 정책적으로는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멘트, 철, 플라스틱 무언가를 만드는데 31%의 온실가스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도시 외곽 지역에 개발을 하는 거죠. 사실 시민이 삶 속에서 이걸 좀 쉽게 가려면 집하고 직장하고 가까워야 되고요. 네. 걸어서 이동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교통 부분에서 최선으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기 첨단에 살고 있는 남구까지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그걸 바꾸려고 도시철도 2호선 온다고 대중교통 체계도 개편하고 있긴 한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걸 생각한다면 더 이상 도시가 확장되는 걸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개발 사업하는 것도 신중하게 이게 뭐 기후 위기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이제 고민하면서 최근에 시가 고민하고 있는 기후 영향제, 그러니까 기후 영향 평가 제도라든 이런 것들도 도입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는 방식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다양한 방식들이 접근이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센터의 영역에서는 어떤 지금의 이 문제가 발생이 됐던 부분은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고 사람의 욕심으로서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캠페인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지구를 살립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불편을 감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의 인식의 전환을 해봅시다. 일상을 바꿔봅시다. 이런 내용들의 지금 생각들의 변환을 만들어주는 상황이다 보면은 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저희가 인식의 변화를 합시다.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지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의 욕심이 이만큼 됐던 것들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떤 전체적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거기에 맞는 생산이라든지 기업 활동들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서 자원봉사의 역할에서 이런 부분으로서 진행을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어느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편리한 세상 아닌가요? 라고 학생들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발전시켜야 할까요? 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지속적으로 이런 인식들이 이제 점점 더 그 다음 세대부터는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자, 이제 문제는 기후 변화 속도가 너무 이제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식 전환과 함께 당장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서요. 마을 공동체라든지 뭐 시민단체,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최길성 실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시민들의 그 자발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그 한 예를 들고 싶은데 그 2019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그 외쳤던 스웨덴 소녀가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소녀로부터 시작된 작은 어떤 기후 위기 행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펼쳐졌고요. 또 그러한 기후 행동들이 우리 국내에도 받아들여져서 뭐 2019년부터 시작해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언 그리고 226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후위기 행동 그리고 이제 17개 광역시도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17개 교육청에서도 그런 참여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것들이죠.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이 맺어진 이래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 정말 온실가스가 감축했냐 우리가 한번 자성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었고 IPCC 보고서가 5차례 그 다음에 특별보고서 한 차례 나와서도 과학자들이 거기에 많은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시스템은, 사회적 시스템은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정말 탄소 집약형 산업 구조다 보니까 이 온실가스 배출 순위가 세계 7위거든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벗어날 때는 시스템 변화,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린 뉴딜 정책을 수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러한 그 시스템 변화에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왜 중요한지 한 번쯤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라고 먼저 이런 말들을 처음 떠올리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늘 피해 현장이나 재난, 재해 상황에서 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재해 현장 속에, 재난 상황 속에서 복구 현장에 늘 투입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면으로 떠오르는데, 자, 뭐 이런 그 복구를 하는 중점적인 어떤 활동 이외에도 또 다양한 활동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또 필요하고 더 강구해야 될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윤희철 사무총장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구 현장에 있는 언론에서의 사진들 많이 보고 화면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후 위기 시대에는 과거에는 재난재해에 대해서 예방 차원으로 접근을 했다면 기후 위기 시대에는 인간이 그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없거나 어려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하는 이제 도시 관련된 개념에서 리질리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회복력, 회복 탄력성 뭐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시민들이 다시 한번 일상의 삶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는가, 빨리 복귀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작년에 우리 경험했다시피 폭염 엄청나게 길었죠. 그다음에 한파 그것도 있었지만 또 홍수도 엄청났죠. 뭐 제 기억에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것 중에 이렇게 비가 심하게 온 적은 처음이었다고 다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신속하게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됐던 걸 생각해 본다면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자원봉사의 역할은 이제는 긴급복구 차원에서 투입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먼저 같이 접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통 그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작년에도 폭염 계획을 광주시에서 폭염 매뉴얼을 길게 뭐 1000페이지 넘는 걸 만드는데 그 안에 상당 부분이 자원봉사와 어떻게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행정 인력으로는 그걸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폭염 같은 상황에서 폭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자원봉사가 또 어떻게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는 자원봉사가 긴급 재난재해에서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전 예방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 결과까지 기존에는 그냥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긴급 투입이 됐다면 더 많은 영역에서 논의를 하고 더 전문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재해를 막을 수는 없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방이라고 한 것은 자원봉사자들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더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방 차원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박순갑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재난이 일상화가 되어 있고요. 작년 폭우하고 폭염 그리고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방역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자원봉사 활동들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현재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훈련을 통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만 진행을 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들, 예방 차원에 대한 접근들, 좀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해서 저희 영역을 조금 넘더라도 한번 그 다른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훈련들을 거쳐서 좀 수시로 이런 부분들의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 환경부와 기상청이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구 온난화가 뭐 글로벌 현상이긴 합니다만 뭐 지역적으로 편차가 좀 있기 마련인데 하필 한반도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더 심하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는 물론 해외 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환경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직접 해외에 가서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을 해서 지금 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철 사무총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광주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경부터 기후 위기 대응에 관련된 정책도 만들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탄소 포인트제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 광주에서 탄소 운행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또 지금 최길성 실장님 계시는데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도시 탄소 관리 시스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광주만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걸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길성 실장님이 좀 더 부연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네네. 작년까지도 그거 담당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그 동남아에 있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도시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걸 배우려고 해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교육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나라로 와서 코이카하고 함께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겠다 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좀 알려주시죠. 저희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광주에 이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마다 이렇게 데이터로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15년 되는 데이터가 이제 저장돼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광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증가 추세에 있는지 감소 추세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어느 정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GIS 상에 이렇게 지도상에 이렇게 표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 동네 온실가스 정보센터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정보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코이카하고 글로벌 연수 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네. 그 글로벌 연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이 광주 시스템을 이렇게 안내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수생들 같은 경우는 매우 호응이 좋았고 올해도 지금 이제 또 그 연수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세계에 이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센터는 이제 도시환경협약 사무국을 그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1개국 156개 해운도시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알리는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작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이 외국과의 교류들이 끊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시장들과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초대해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해외 뭐 봉사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력들을 연수를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해외로 이렇게 송출을 하고 그런 좋은 어떤 사례를 또 알려주셨네요. 자, 네. 광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기존의 해외 봉사 활동을 진행해 왔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면 마스크, 소독제 등을 보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활동을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위해서 텀블러, 면 마스크, 면 생리대 등을 발송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후 기술적인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때 현지 상황에 맞는 적정 기술과 교육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필리핀이라든지 라오스 이런 쪽에서는 아주 좋은 기술을 가져간다 그래서 그 기술이 지속성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이 되고 저희가 이제 봉사 활동이 진행이 됐을 때 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때 현지에 맞는 적정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후적으로 기술 지원까지 생각을 해서 네. 봉사 활동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원봉사 차원에서 또 해외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뭐 개인 차원의 또 스스로 자발적인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원봉사, 또 기업의 요즘에는 사회적 책임, 사회봉사라는 어떤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 활동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기업에서는 어떻게 동참하는 것이 또 지금보다 더 어떤 식으로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길성 실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서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제 기업의 ESG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이것은 비재무적 지표로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 그 다음에 기업 내 지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라는 이런 ESG 지표가 앞으로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어떤 기관에서 은행이나 그런 데서는 중요한 평가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부분들,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 부분들을 확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지역의 어떤 사회 네트워크 구조들하고 어떻게 결합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건지,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해결해 나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기업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커졌는데 지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이런 사회적 가치들을 높일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로 가져야 된다. 네. 얘기해 주셨고요. 박순갑 사무국장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 자원봉사 활동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한 기업의 경우에는 한 명만 확진되어도 3일 동안 공장이 멈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하고 있고 현재 언택트 시대에 맞는 비대면 소규모 활동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의 임직원들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상담, 그리고 나눔 키트 제작, 미세먼지에 강한 모스키트, 미니판 마스크 제작 등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광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기업봉사협의체를 결성을 했고요. 그리고 20곳의 기업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생활 속 가족과 함께 협력사와 함께 기업 주변의 환경에 활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기업의 사회적인 어떤 봉사,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어떤 다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 결국은 뭐 교육의 중요성은 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어떤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최종순 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광주시 교육청이 작년 9월 1일자로 기후환경협력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하기 전까지는 기후위기 대응 TF가 꾸려졌고 각계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많은 조언들이 있었고 또 권고안이 제출돼서 저희 팀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들, 학생들 교육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고 또는 이제 학교의 이제 교육 지원적인 측면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시민 육성을 저희는 목표로 삼아서 처음에는 일단 기후환경 생태교육을 강화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실천 중심의 생태시민을 육성하고자 생각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도 저희도 실현하고자 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이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걸 큰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 과정에는 기후위기 환경 생태 교육이 반영되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자유학년제나 고교 학점제 등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뭐 환경 교재 같은 게 개발되어 있는 것들 또 개발해야 될 영역들을 발굴해서 전체 학교에 보급할 생각이고요. 가장 큰 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교직원, 학부모들 기후환경 생태 교육에 대한 역량이나 인식을 높이는 연수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현재는 제 계류 중에 있지만 국가교육과정의 환경학습과 그다음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 과정 자율화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환경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법안이 좀 이제 발의돼 있습니다. 네. 또 환경부에서도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이 법안들이 좀 추진이 한다면은 좀 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또 좀 희망적인 건 그래도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또 이제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좋은 효과가 있겠죠. 윤희철 사무총장께서도 이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의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시민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게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문제들도 발생하는데 전기요금이 낮았으니까 냉장고를 한 대 더 드린다든지 갑자기 건조기를 한 대 더 산다든지 이게 뭐 어떤 문제냐면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녹색 소비, 그러니까 소비에 관련돼서 생산 소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는데 뭔가 좀 더 나은 기술로 뭔가를 했더니 사람들이 더 많은 안 좋은 쪽으로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도 저희는 언제나 이제 행정과 그리고 시민사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교육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냥 시설물 설치하고 그걸 이용하십시오. 관리하는 것만 알려줄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게 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알고 나서 직접 그걸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분과 그냥 설치하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환경교육이 우리가 멀리 있다 뭐 수업 시간을 배워야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예전에 담정이 넝쿨을 건물 벽에 붙이고 막 멋있게 운치 있게 했잖아요. 지금도 북구청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벽면 녹화인데
폭염 대응과 또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는데 최선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전북에서는 어떤 일도 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열 사업 하면은 창호를 교체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뾱뾱이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네. 뾱뾱이 붙이면 실내 온도 2도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 시민들이 실천해서 정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보는 게, 그게 사실은 일종의 교육적 차원에서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언제나 교육을 다닐 때 수완초등학교 사례를 꼭 얘기를 해요. 여기 장원과님도 그러시는데, 어떤 건 있냐면 벽면 녹화를 하는데 작두콩을 심었어요. 네. 작두콩을 심었는데 이게 굉장히 길게 자라지 않습니까? 이게 한 10m, 20m까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4층, 5층 건물 꼭대기까지 선을 연결해가지고 한 동 전체를 쫙 비열을 하고 작두콩을 아이들이 같이 심고, 근데 이게 쭉쭉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관찰 일기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환경 네. 수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가을에 이제 이 작두콩이 나오니까 그걸 다 수확을 해가지고 방앗간 가서 덮어가지고 차로 만들었죠. 그걸 장터에 나와서 마을 장터에서 판매를 했고 수익금이 한 70 얼마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거 전에 기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환경 교육인데 사회 교육과 또 경제 교육까지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형태의 교육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경 교육.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융합 교육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전반에 걸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직접 피해를 보면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뭔가 아끼게 될 텐데, 문제는 이런 재해에서 뭐 기후의 피해는 늘 사회적 이유로 약자거나 또 더 경제적으로 빈곤한 그런 취약계층들이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 준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갑 사무국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3개의 키워드를 확정하고 실천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돌봄, 방역,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그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부를 묻고 안전하고 안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구도 이제는 돌봄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구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전 파악과 돌봄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60개의 동자원봉사 캠프와 40개의 아파트 거점 봉사단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의 동자원봉사 캠프와 아파트 거점 봉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파악과 반찬 나누기, 생활물품 꾸러미 등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구와의 교류 활동인 달빛 동맹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 달빛 동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대구가 코로나 대규모 확산으로 힘들 때 광주 시민들의 다양한 기부 활동이 대구로 물품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8월 광주가 폭우로 힘들었을 때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의 기부 물품들이 광주로 와서 서로를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 연대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길성 실장께서도 특히 이런 기후의 위기나 또 재난재해 시 이런 피해 계층, 특히나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비책,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저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폭염이나 한파 시기에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물품 전달하는 그런 그 지원 사업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대상자들을 통한 교육들이 이제 매년 실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적 기반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 그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기후환경 평가 모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폭염에 대비해서 어느 지역이 취약한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취약 지역의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 평가 모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올해는 또 고도화 작업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네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어떤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드론 하늘길 뭐 지도를 펴내기로 했다고 하고, 그밖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뭐 지역의 국가들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 또 기업 육성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자, 광주시에서도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물론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최종순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광주시 교육청은 이제 마침 이제 이달 4월부터 기후위기 비상행동 신천단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100팀을 모집했는데 학생 이제 한 팀에 한 5명 정도만 되면은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인데, 100팀이니까 학생들 500명, 그다음에 교사 100여 명, 총 600명이 모집이 됐고요. 또 우리 교육청 본청하고 직속기관 모두 포함해서 실천단을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지구인 날 때 광주시교육청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단 출범식을 대대적으로 가질 생각입니다. 이게 이 실천단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건 아직 큰 주제가 있지만은, 요즘에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미래에 큰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주도하는 어찌보면 실천의 생태 시민으로서 육성이 될 거고요. 학교와 지역의 환경 문제를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동하는 소확행 프로젝트입니다. 네. 주제는 뭐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학교와 마을과 연계한 프로젝트들, 녹색 식생활 개선, 뭐 채식 문화, 채식 레시피도 만들어보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등 기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 아마 광주 전역에서 4월부터 이제 추진이 될 거고, 이 안에 또 학생들 방송팀도 SNS 홍보팀도 꾸려서 네. 청소년들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분야별, 기관별로 또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 윤희철 사무총장께서도 뭐 이런 프로젝트 소개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네. 그 성남 드론 하늘길지도 말씀하시니까 네네. 들은 생각이, 사실 저는 인터넷 검색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네 온실가스, 네네. 전 처음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이거 환경부에서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밑에 보니까 광주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정작 저조차도 친밀하게 접근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그만큼 더 알려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광주시나 자치구의 소관 부서들 만나면 제일 안타까운 게, 기후위기 대응이 마치 환경과의 일로만 국한된 네. 생각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도시 탄소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도시 기본 계획이나 아니면 도시 계획이나 아니면 건축 계획에 다 포함돼야 되거든요, 이 내용들이. 근데 거기에서는 참고하는 경우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 그렇게 그런 정도가 있는지, 이런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좀 많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분야에서 40% 온실가스 감축해야 되는데, 정작 주 업무를 해야 될 건축 관련된 부서에서는 전혀 이걸 파악을 못하고 있고, 네. 또 도시계획에서는 도시 외곽 지역에 택지 개발하는 것도 이제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도 또 동일하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우리 칸막이 행정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물론 이 칸막이도 있긴 한데 칸막이가 좀 깨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 자원봉사 때가 정말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자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밖에도 뭐 아이디어적으로 막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동네 온실가스 이런 것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모바일이나 늘 날씨 뜨듯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디어와의 연계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굉장히 그 연계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박순갑 사무국장께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저희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400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미세먼지 측정을 통한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명의 리더를 양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활동은 미세먼지 측정 키트를 이용을 해서 지역 내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측정을 통해 광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측정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가 악화된 지역에서 관련된 봉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 정화식물, 그리고 취약 대상자가 있는 곳은 돌봄 활동 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그럼 최일성 실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덧붙여 주시죠.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 해운도시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열린정부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광주시와 함께 저희 센터도 이 열린정부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하나의 사업을 등록을 했는데요. 그 사업을 오늘 소개를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아파트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꾸준하게 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인데요. 아파트 내에서 에너지 절감 부분,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부분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중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평가해서 아파트들에게 시상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 사업은 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또는 운동 그런 것들을 펼치지만 또 여기에는 저희 센터가 교육 부분도 함께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주민들의 교육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녹색 아파트 사업을 통해서 LED 등을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감한다든지 또는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 아파트 옥상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아마 그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에 그것을 실현하는 하나의 이제 시민 주도형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어떤 일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희들이 이제 전국 행사에 가면 에너지 절감 운동으로 그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 타기를 하자라고 자꾸 이제 그 캠페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주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보면 완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들이 그 마을 중심으로 마을의 어떤 자전거 도로 지도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 하나는 우리 마을의 취약계층이 어디가 분포하고 있는지 그 취약계층을 지도로 표현해 보는 일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러한 그 네트워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시설들을 한번 그려보는 것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자원이나 인적 자원들을 지도에 표출해 보는 일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탄소 녹색 아파트 어떻게 보면 광주시 기관 시민이 함께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도 해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도에 이런 것들을 표시해 보는 그런 교육과의 연계, 자원봉사와의 연계 방법을 또 제안해 주셨는데요. 박순갑 사무국장께서도 골목길, 알뜰마을, 봉사단 이런 자원봉사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말 많죠? 어떻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러한 부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후대응 프로젝트 400의 프로그램도 그런 커뮤니티 매핑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여기에 광주 지역의 그 미세먼지 측정, 내가 측정하는 미세먼지는 여기는 어느 정도가 나온다는 것들을 그 지도상에 이렇게 나타내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 태양광 가로등, 그리고 기후위기는 가족봉사단에서 출발, 그리고 광주천의 환경 정화 활동,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자원 재활용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점 봉사단 돌봄 활동,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미세먼지 측정 및 감소를 위한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광산구에서는 그 자원 순환 가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런 자원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지만은 일반 주택에서는, 주거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쉽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원 순환 가게를 일반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자원 순환의 인식 전환과 환경 교육 현장으로 그런 재활용품에 대한 관리 배출을 만들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우리가 핸드폰을 매일 충전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루에 충전하는데 들어가는 게 20와트시 정도, 굉장히 적은 전력이 소용됩니다. 근데 그게 365일이면요, 그게 한 7,000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인구 5천만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충전을 한다 치면 그게 350기가와트예요. 1기가와트면 완전 한계예요. 네. 그 정도로 많은 양의 전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냥 휴대용 태양광 패널이 있거든요. 낮에 한 3시간 정도 충전을 시켜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차량 대시보드에다 휴대용 태양광 패널을 놓고 보조 배터리를 놓고 그걸로 충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방식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기후위기에 자원봉사가 대응하면서 같이 가려면 저는 전문적인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될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이걸 이제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제 챌린지 30이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됐었냐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활동한 것을 이제 이게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는 걸 우리가 좀 관념적으로 문제인데, 자원봉사를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네. 시간으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들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양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걸 몇 시간으로 인정해야 되지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이제 이게 좀 더 깊게 설계가 들어간다면, 예를 들면 개인 참가자가 온라인에서 뭔가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수를 인정하면 안 되죠. 대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행사 함께 진행하면서 함께 자원봉사로 참여를 한 거니까. 그런 형태로 굉장히 세심하게 설계가 들어가는 상황이 돼야 될 것이다. 기존처럼 행사를 하나 열어서 어떤 공간에 배치하고 거기에서 안내하십시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구체적으로 기획부터 나중에 평가까지 자원봉사가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갔을 때 이런 형태의 전문적인 자원봉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원봉사의 전문성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대면 이런 상황에서의 봉사활동을 말씀해 주셔서 혹시 비대면으로 이런 그린 뉴딜과 연계한 봉사활동은 어떻게 또 진행이 돼야 할지 최길성 실장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온라인상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 방식인데요. 제가 이제 참여했던 한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그 서울의 기후행동연구소와 몇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텀블러 공유하기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그 일회용품에 대한 그 사용 제한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있으면 그 행동들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봤거든요. 네. 이 비대면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식들은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게 자원봉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박승급 사무국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윤희철 총장님께서 작년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봉사 활동에 대한 인정은 활동 인정하고 시간 인정이 있습니다. 시간 인정은 이분이 봉사 활동을 몇 시간을 했습니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량화가 이제 되죠. 그리고 활동 인정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3시간. 요렇게 이제 그 적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비대면 상황, 그 비대면으로 활동에 대한 이런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어떤 습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 자체를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시간으로는 인정하기는 조금 애매한 사항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이런 활동들이 교육하고 활동하고 후기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세트화가 돼가지고 어떤 청소년들이라든지 참여하신 분들이 이 활동에 내가 참여를 했을 때 뭔가 주변하고도 연계가 되고 나눔과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해 나간다면은 네. 어떤 활동 시간의 인정 부분들을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시간 인정에 대한 부분은 네. 바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 추후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그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또 그린 뉴딜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가 자원봉사를 어떻게 함께 연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얘기들을 좀 듣고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거듭하면서 오랜 시간 지속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 단체별로 혹은 뭐 시민분들께 당부도 좋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또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발언까지 해서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선 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어느 날 비 내리는 어느 출근 날에 갑자기 요즘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 환경이 지속 가능할까 참 어렵구나. 결코 지금보다 더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코로나19로도 힘든 상황이고 또 기후위기 겪으면서도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은 시기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많은 공부도 됐고요. 저희 광주시 교육청도 미래 세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다음 최길성 실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 사회 변화를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끝날지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러한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시간이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 뉴딜 정책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의 이 선한 영향력이 그 어두운 것,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관심을 덜 뒀던 곳에 비춰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윤희철 사무총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뭐 우리 흔히 쓰는 말인데 사실은 이 용어는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현재 우리 행위가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 행동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걸 놓고 봤을 때 기후위기는 정말 많은 지속 가능 발전 측면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오늘 논의를 하고 토론하고 했던 결과들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 저는 2050년에 아마 이런 꿈을 그려보는데 이건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니고 제 아는 지인이 페이스북에 썼던 걸 그냥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2050년에 우리가 만약에 기후위기를 이겨낸다면 우리의 후세대는 역사책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 인류 공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희생과 노력, 기후위기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세대 이런 이야기가 꼭 실현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순갑 사무국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들은 힘든 시기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토론이라든지 전체적인 활동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좋은 기회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일상 속 자원봉사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시민들의 작은 참여가 모여 현재와 우리 후세대에게 뜻깊은 아름다운 모습과 환경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함께하는 자원봉사 행복한 광주 시민입니다. 네. 자, 오늘 네 분의 패널 분과 함께 광주 그린 뉴딜 필요성과 자원봉사 연계에 관련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해봤습니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서 기후라든지 생태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우리의 힘과 또 지혜를 모을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원봉사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공동주최로 보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